네, 그러면 첫 번째 주제인 7월 FOMC에 대해 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FOMC 회의는요,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구성이 됩니다. 뭐,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명서가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 나오게 되죠. 여기에 뭐 금리를 바꾼다든지 뭐 정책 같은 것들 굵직굵직한 것들이 적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30분 이후부터 이제 30분이 지난 3시 30분부터 해가지고서는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에서 성명서를 바탕으로 본인이 조금 더 살을 붙인 내용을 모두 발언으로 보통 한 A4 4장 정도 되는 분량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 기자진들과 질의응답을 거의 한 4, 50분 정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마다 어떤 식으로 좀 분위기들이 바뀌었는지 이런 걸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성명서를 보게 되면은요. 뭐 요번에 금리가 75bp 인상을 하게 되었죠. 그쵸? 바뀐 표현들하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말로 해 놓은 건데 원래는 6월 달까지만 해도요. 전반적인 경제 활동은 1분기에 소폭 하락한 후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밑줄 친 거는 요번에 없어진 표현이고요. 볼드체로 되어 있는 것은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1분기 경제가 GDP가 역성장했던 거, 그 이후에 경제가 괜찮아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없앴습니다. 대신에 뭐가 대체를 했느냐라고 하면 최근에 소비 및 생산 지표가 둔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제 소비하고 생산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인정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쭉쭉쭉쭉 넘어가가지고 인플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원래는 에너지 가격이 높은 거에 대해 가지고서 집중해 이야기했습니다. 딴 거는 예시를 안 들었죠. 근데 이번에 식품이 들어왔습니다. 식품하고 에너지 빼면 뭐죠? 근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근원을 더더욱 보겠다라는 거를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좀 독특했던 표현이다라고 하면 원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까 인베이전을 썼었는데 이번에는 다 전쟁으로 표현을 바꿨습니다. 뭐 이게 듣기에 따라 가지고서는 조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표현이 이런 식으로 살짝 조정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코로나에 중국 관련한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이 봉쇄를 하고 있는 것이 공급망 혼란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풀면서 요 문구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정책 결정이 2.25에서 2.5%로 75bp 인상이 된 것이고요. 지난 회의 때는 에스더 조지 그 지역연은 총재가 반대를 했었죠. 75bp 인상에 대해서 나는 50이면 충분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전원 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내용이 그 성명서에서는 나왔었다. 그래서 요걸 하나하나 조금 더 뜯어보면요. 예상대로 75bp 인상이었다. 근데 전원이 찬성을 했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9.1%로 되게 높게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금요일에 소매 판매도 잘 나왔었고 2주 전에 그 다음에 침묵 기간 들어가기 직전에 제임스 블라드가 75나 100이나 별 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번에 100bp도 인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100bp의 가능성이 25%로 배팅이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가 뭐 낮은 건 아니잖아요. 요 25%의 배팅은 바로 되돌려졌다. 그래서 이날 75가 나오니까는 조금 더 이렇게 증시가 상승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는 소비에 대해 가지고서 한 발 물러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6월 FOMC 회의 때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미국 경제가 강하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강하니까 침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유로 들었던 것이 연준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가 강하다, 소비가 강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노동시장이 되게 강하다, 고용이 좋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비 쪽만 모아놓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스트롱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디맨드나 소비하고 연관지어 가지고서 6월에 때는 많이 나왔던 게 확인되실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소비 쪽에서 지금 좀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성명서 첫 부분에 적었습니다.
그다음 앞서도 말씀드렸듯 인플레 쪽에 식품도 추가, 침공이 전쟁으로 순화됐고요. 중국 봉쇄 상쇄. 요것만 봤었을 때는 막 아주 대단한 뭐 독특함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증시는 무난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두 발언에서 이번 회의 가장 중요했던 그런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파월 의장이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하면 또 다른 일반적이지 않게 큰 금리 인상은 데이터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75라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게 큰 금리 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unusually large increase라고 돼 있죠. 이 표현이 이제 75bp 인상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데이터에 따라 가능하다라고 하니까는 여기까지만 해도 그렇지 뭐 연준이 데이터에 따라 50을 할 수도 있고 75를 할 수도 있고 100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인데 요 말하고 그 다음 이제 문장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후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인상 속도 조절이라고 했지만은 그보다는 속도를 인상의 페이스를 늦추는 게 적절할 수 있는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때가 제 기억에는 1분 사이에 거의 한 1%씩 올랐을걸요. 빵빵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와 연준이 이제는 매파성이 정점에 달했고 금리 인상 속도는 늦춰지는구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키 발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요. 기자들이 제일 많이 질문한 것은 침체에 대한 것이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뭐 다양하게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좀 둔화되고 있는 것은 맞으나 고용이 이토록 강한데 침체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연준은 지금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써가지고 침체 없이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경로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번이 이제 비둘기적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왜 비둘기적이었나라는 거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발언이 나왔죠. slow the pace of increases 나왔고 그 다음에는 중립금 이것도 이제 Q&A에서 아주 중요하게 작동을 했는데요. 중립금리에 대한 발언, 추가 인상에 대한 발언이었습니다. 중립금리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추가 인상이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로 발언을 했습니다. 중립금리는 뭐냐 하면 중립금리 범위로 신속하게 움직여 나갈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이것을 해냈다고 생각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우리가 해냈다. 그러면서 현재 금리는 2.25에서 2.5%이고 이는 우리가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범위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올린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단 중립적인 금리가 맞고 이보다 더 금리를 올리는 것은 중립 그 이상으로 간다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인상의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겁니다. 아마도 일부 추가적인 긴축, 상당한 추가적인 긴축이 예정이 되어 있다. 내 생각에는 위원회는 우리가 적어도 적당히 제한적인 수준으로 정책이 갈 필요가 있다고 광범위하게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아주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를 위한 최고의 데이터 포인트는 제일 참고해야 될 데이터는 6월 회의 점도표일 것인데 연말의 중간값이 3.25에서 3.5%이다. 2023년에는 이보다 50bp가량이 더 높다. 이 점도표는 비록 지금에서 6주 전의 것이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제일 유의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연말에는 금리가 3.25에서 3.5% 정도까지로 연준은 보고 있구나. 그러면은 25 3번 하거나 25 2번에 50 1번 정도 하는 걸로 금리 인상이 올해는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한 2번 정도, 그러니 상반기 중으로 금리 인상은 모두 끝나는 것이구나 라고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사람들이 놀랬던 건 뭐냐면
그 6월 회의에서 점도표 이렇게 찍고서 이번 7월 회의 6주간 그 사이에 서프라이즈한 숫자가 나온 게 있었죠. 뭐냐면 소비자 물가지수였습니다. 이게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9.1%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파월 의장은 이 숫자 비록 봤지만 자기가 볼 때는 이렇게 예상보다 높았던 소비자 물가지수는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 대비해가지고서 계획을 바꿀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조금 그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파월 의장이 늘상 기자들이 점도표에 대해 얘기를 하면 점도표는 그냥 우리가 찍는 거고 그게 우리의 정책 경로를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 점도표의 중요성을 자꾸만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실상 이 6월의 점도표가 포워드 가이던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연준의 매파성의 확실히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내년 상반기까지로 긴축은 끝나는구나 이렇게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여러 군데 나가가지고서 이게 되게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다. 그래서 약간 좀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시장의 관심사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하면 전 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침체가 아니다라고 연준에서 방어 논리 펴는 거, 기존엔 두 가지였죠. 소비가 좋다, 고용이 좋다. 근데 이번에 소비를 탈락시켰습니다. 그렇죠? 고용만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용 중에서도 실업자당 빈 일자리 개수, 그 다음에 월간 고용 순증 논팜 데이터가 강력하다는 거, 그리고 실업률이 낮다. 요거를 주요한 이유로 지금 파월은 들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쪽의 논리도 있겠죠. 반대쪽에서 그렇게 데이터를 봐서는 안 되고 이건 침체라고 봐야 될 내용도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GDP가 역성장하지 않냐. 뭐 내용이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제시성이 있는 매주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이유로 들었죠. 그러니까는 파월 의장이 이런 이제 질문들이 나오니까 답을 이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사실상의 이날만 놓고 봐서는 무적의 방어 논리가 생겨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GDP 역성장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로서 GDP는요, 여러분, 발표될 때 3번 발표가 됩니다. 1차 속보, 2차 속보, 그 다음에 최종치.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발표되는 거는 이제 2분기 GDP 1차 속보치예요. 근데 파월 의장이 GDP의 1차 속보치는 꽤 수정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석할 때 오해 소지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꽤나 신사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실제로 표현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보통의 경우에 GDP는 꽤나 많이 수정이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미국의 GDP라는 것은 국내 총생산이라는 거를 계산하는 것은 미국이 워낙 큰 경제이기 때문에 이게 매우 힘들대요. 지금까지는 안 힘들었나 그죠? 힘들답니다. 그래가지고서 많은 이 작업이 필요하고 수정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GDP 속보치는 소금 한 꼬집에 불과하다. 소금 한 알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에 대해 갖고서 그런 식으로 분석하지 마라라고 할 때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소금 한 꼬집이다. grain of salt 요거 2번 썼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수정이 되는 거는 이해를 해요. 수정이 꽤 됩니다. 수정이 되기는 하지만은 아니 뭐 그 정도로 수정이 되느냐. 왜 그러냐면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거는 지금 월스트리트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예상으로는 이때 당시에 0.5에서 0.6% 플러스 성장이 나온다고 본 거고 애틀랜타 연준에서는 마지막에 예상치 나온 게 마이너스 1.2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1.7에서 1.8% 정도 차이가 나는데 도대체 1차하고 최종 결과치가 얼마나 차이 나길래 이 1.78에 대해 가지고서 차이가 굉장히 뭐 이 정도는 차이가 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뭐 표현을 해버렸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날 이거 보면서 이제 급하게 한번 찾아봤었습니다.
2010년도 이후로, 왜냐면 파월이 2012년에 조인했으니까 2010년도 이후로 1차 나오고 최종치 나온 거, 이게 이제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평균을 해보니까는 0.1367%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2%씩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0.1367% 차이가 나는데, 이걸 가지고서 너무 이렇게 데이터 자체를 아주 그냥 폄하를 해버리는 게 조금, 저는 뭐 너무 좀 이거는 과도하게 표현을 해버린 거다라는 생각이 첫째는 들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이야기도 했냐면, 2분기 마이너스 나오는 거 말고 1분기에 대해 마이너스를 이야기하는 것도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파월 의장은. 그게 무슨 얘기 했냐면, 당신 기억하시겠지만은 1분기 같은 경우에 그 몇 년 연속으로 GDP가 마이너스로 나온 적이 있다. 근데 그 동안에 GDP 마이너스 나오는 그 시기에도 노동시장은 되게 그 아주 괜찮았었다. 나중에 보니까는 이게 측정 오류로 판명이 됐고, 계정성이 아니라 계절성입니다. 계절성으로 우리는 이제 이거를 부르게 된다. 뭐 이렇게 계절성에 불과하다 1분기에 마이너스 나온 것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것만 보면은 무슨 1분기에 마이너스가 되게 많이 나온 줄 알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봤어요. 2010년 이후로 1분기에 마이너스가 나온 적이 언제 있느냐라고 하면, 1차 속보치 기준으로 1분기에 마이너스가 나왔던 적은 코로나 때 한 번뿐이에요. 코로나 때, 그 다음에 요번에. 이고 최종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두 번 더 있습니다. 2014년 1분기, 2015년 1분기. 요 두 개를 가지고서, 사례가 그 전까지 쭉 해봤자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가지고서 미국의 1분기 GDP 데이터는 보통 계절성 때문에 측정 오류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맞는 말일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또 경제 침체에 대한 방어 논리로 제시를 한 게, 이제 고용이 계속 좋다고 하니까는 고용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쪽에서 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이죠. 이거 저희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역시 파월 의장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는 걸 보고 있을 텐데, 아마도 실제로는 또 계절 조정이 나옵니다. 계절 조정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현실을 반영한다고 확신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되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게 수요일 날 FOMC 있었고 목요일 날에 미국의 GDP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목요일 날에 나오는 데이터가 쓸모 없어져 버린 게 됐습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본인 결정에 대해 가지고서 한 발 더 나갔어요. 과도하게 합리화하는 게 발견이 됐는데, 저는 좀 놀랬어요. 요 두 단락에서는 놀랬는데, 그게 뭐냐면, 금리를 3개월 더 빨리 올렸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졌을지는 잘 모르겠다. 3개월 더 빨리 올리는 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막 질문합니다. 여기 우리가 그렇게 빨리 했으면 뭐 큰 차이가 만들어졌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라고. 네. 그러면서 이제 파월 의장이 본인 말은, 많은 중앙은행들이 3개월 더 빨리 금리를 인상했지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란 거죠. 그러니까는 인플레를 못 잡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그냥 세계적인 글로벌 현상일 뿐이다. 아까 인플레 이렇게 높은 건 금리를 더 빨리 올렸거나 늦게 올렸거나 보다 그냥 세계적 현상일 뿐이다. 분명히 5월에는 금리 더 빨리 올릴 거리라고 후회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장이 조금 받치고 올라오니까 자신감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 다음 자신감이 보였던 게 어떤 거냐면, 인플레이션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10월부터 우리는 잽싸게 움직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본인들은 되게 빠르게 움직여 왔다는 거죠. 인플레 정말 기민하게 대응했다란 말입니다. 그 다음이 재밌어요. 내 생각에 사람들이 우리가 잽싸게 움직였다는 게 동의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10월 전에는 인플레이션이 MOM으로 전월 대비로 내려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전엔 알 수 없었고 10월부터 확인이 되고 난 뒤에는 대잽싸게 움직였고 사람들은 우와 연준이 되게 대응을 잘해서 잽싸게 잘 움직였구나라고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놀랬어요. 네. 파월 의장의 이 어마어마한 자신감에 많이 놀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작년도에 그런 일이 있기는 했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4월, 5월, 6월이 전월에 대비해서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0.8, 0.6, 0.9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뭐 소위 중고차가 큰일을 했었죠. 중고차를 비롯한 뭐 코로나 관련 6대 항목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60%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이걸 제외하고 보면 0.3, 0.3, 0.4니까 일회성적인 요인들을 제외하고 나면 인플레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다. 일시적이다. 라고 이때 얘기를 꺼낸데 사람들이 믿어줬죠. 이때 증시 분위기는 좋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때는 계속 올랐었어요. 그쵸? 기억하시겠지만. 근데 이제 7월, 8월, 9월 달엔 이게 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10월에 0.9가 MOM으로,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 나왔고 11월 0.8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 그 전에 보면 0.8, 0.6, 0.9 나오던 게 0.5, 0.3, 0.4로 많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거를 봤었을 때에 우리는 인플레가 이때는 좀 잡혀가는 분위기였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연준이 좀 실수할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어떤 걸 말씀드렸냐면 요 6대 항목을 제외를 하고 보면 그러니까 기저에 깔려있는 나머지 다른 항목들이죠. 0.4, 0.5, 0.4로 그 전에 비해서 가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이 완연히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델타 변이 때문에 또 이것들이 고꾸라져 갖고 마이너스 기여를 했던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는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었을 때는 파월 의장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조금 이거를 계속 이것만 바라보면서 분석하는 사람들을 너무 좀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실제로 미국 GDP 역성장으로 나왔죠. 마이너스 0.9가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미국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왔는데 이게 또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또 시장에 별로 영향을 못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한 자기 합리화가 나왔고, 또 그 다음에 중립금리 나왔다는 표현도 했고, 그 다음에 향후에 인상 속도가 느려진다고도 말을 했으니까는 이런 기대 심리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인플레이션이 진짜 이거 피크를 친 것 같다. 고용도 계속 좋아지나 보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파월하고 연준 사람들은 이미 이걸 알고 있나 보다. 그러니 저렇게 자신만만하지. 요런 기대가 싹싹 트게 됐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는 연준이 잘 알고 있나 봐. 그게 우리가 데이터로 확인이 될까? 발표될 때 뭐 이제 계속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빨리 나오는 게 인플레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요일에 나온 지표들이었어요. 금요일에 세 가지가 나왔거든요. 첫 번째가 고용 비용 지수 ECI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지 않은 지표이시겠지만 분기에 한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요도가 높아요. 이게 정확도가 높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왜 중요도가 높냐면 파월이 얘기해서 그래요. 2021년도 12월 FOMC 때 인터뷰할 때 파월이 뭐라 그랬냐면 11월 회의가 있기 전날에 ECI 값을 받았습니다.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잠시 멈춰서 테이퍼링을 늘려야 하나, 그러니까 더 매파적으로 가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ECI라는 거는 파월 의장으로 하여금 테이퍼링과 같은 큰 수단을 가속화를 내게 만드는 고민을 할 정도의 그런 중요한 지표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그전 숫자가 이제 그 지난 분기 대비 1.4% 증가였거든요. 이게 집계일이 제일 높은 숫자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예상치는 좀 내려와 1.2일 거다라고 했는데 1.3. 집계일에 두 번째로 높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높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쌉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는 몰랐다라는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은 역시나. 그리고 금요일에는 근원 PC 물가지수도 나왔는데 역시나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날에는 파월 의장이 6월 달에 50bp가 아니라 갑자기 75로 올릴 때에 와 이거 보고 놀랬다. 이것 때문에 결정했어 라고 했을 때 두 개 중에 하나가 CI라는 거였고 다른 하나가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5년 장기 기대 인플레 같은 경우에 그전 대비해가 예상치 대비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2.8에서 2.9로. 그러니까 금요일에 발표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은 예상보다 높게 나와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잠시 흔들렸었어요. 파월 의장이 정말 많은 걸 알고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파월 의장은 모르는 것 같다. 예, 우리랑 같은 시기에 데이터를 아마 받아보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이 강조한 것들이 있죠. 이건 안 봐도 되는데 이건 중요하다. 얘기한 게 지금 일자리가 얼마나 열려 있느냐. 이 구인 보고서. 구인 잡 오프닝 나오는 거 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월간 고용 순증이 좋아. 실업률이 낮아. 그게 바로 다음 주 금요일 날 월간 고용 보고서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과연 파월 의장의 이 발언들을 앞에 나왔었던 이 아주 비리기적인 발언들, 그 다음에 자신감 넘쳐 했었던 발언들을 과연 합리화 시켜줄지 아닐지가 저는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다른 데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기는 한데 좀 저는 약간 조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이 구인 보고서라는 것 자체가 그 고용 관련된 데이터 중에서 제일 늦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7월 달이죠. 그러면은 6월 달에 고용이 어떻게 됐는지 고용 보고서가 나와 있고 6월 데이터를 가지고 기반해서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 넷째 주까지 나온 거겠죠. 근데 구인 보고서는 5월 달 것까지밖에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한 달 늦어요. 그러니까 한 달 늦은 숫자고 월간 고용 보고서도 12일이 있는 주간 그 주간 동안 조사한 거를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사하는 달의 상반의 데이터입니다. 이게 중간 데이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실업 관련된 데이터보다는 상당히 이 두 가지가 늦는 데이터들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 지금 파월 의장은 판단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자꾸 이게 뭐지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요즘에 상당히 이제 바닥에서 뭐 10% 내외로 증시마다 상승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원래 이렇게 좀 부정적인 여론이 강할 때에 바닥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돈 버는 방법이다. 이런 것들도 저도 다 동의를 합니다. 그것도 되게 좋은 전략이고 그렇지만은 연준을 오래 보거나 소위 말해서 이거를 분석하는 그런 전문가를 하는 사람들이 왜 아직도 이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못 이제 거두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 근본적으로 이런 의문이 남기 때문입니다. 경제 데이터 중에서는 선행 지표도 있고 동행 지표도 있고 후행 지표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후행 지표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고용인데 왜 그 후행 지표를 가지고서 경기 판단을 할까라는 거죠. 근데 그 고용 데이터 중에서도 제일 늦은 것들을 가지고 왜 할까? 빠른 거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요, 지금. 계절 조정해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는 몇몇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파월이 또 실기하지 않겠냐, 이번에. 그러면서 파월의 실기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였고, 2018년이 나옵니다, 일단. 2018년도 초에 파월 의장이 뭐 어디 가가지고서 인터뷰하면서 중립금리 아직 멀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는 금리를 더 계속해서 올려나가겠다라고 이제 말을 한 것이죠. 사실상 지금하고 정반대의 표현이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중립금리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는 중립금리 멀었다 그랬어요. 이때 금리가
2.0에서 2.25 사이였는데 중립금리 멀었다 그랬어요. 그럼 뭐 사람들은 야 이거 뭐 3, 4%까지 당신이 올릴 거냐 이런 생각하니 이때부터 2018년도에 증시가 팍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한 달 만에 2018년 10월 말에 나와서 이 사이 FOMC가 뭐 그 금리 결정 내리고 그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정책 회의 같은 게 그런 게 뭐 효과 발휘하고 이런 게 없는데 파월이 갑자기 10월 말에 나와서는 그러니까 바뀐 게 없다는 거죠. 없는데 중립금리 바로 아래까지 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180도 바뀌어 버리죠. 근데 증시가 아직은 못 믿어요. 파월의 말을 100% 믿어도 될까 이러면서 주저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11월 초에 마치 암실에서 깜깜한 방안인데 그 저기 구조 저기 옵스터가 이게 안에 뭐 이것저것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구조물 같은 게. 그러면은 이거 잘못 걸어가면 부딪히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암실에 장애물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암실에서 움직이듯이 조심스럽게 정책을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래놓고서는 증시가 이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래놓고는 12월 달에 FOMC 할 때 금리 또 올려버려요. 안 올릴 것처럼 하다가. 그래서 결국에 10월부터 12월까지 증시가 이제 이때 20% 빠지게 됩니다. 증시가 이제 많이 빠지니까 파월 의장이 1월 초에 옐런 전 의장, 그 다음에 버냉키 전 의장이 있는 행사에 나가가지고서 완전히 비둘기적인 멘트만 하고 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완전히 믿어주게 되죠. 아, 파월이 비둘기로 완전히 전향했다. 18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던 바 있고요. 그리고 2021년도 이때 당시에 4월 달입니다. 인플레가 상당히 높게 나왔었죠. 그러니까는 이때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백악관마저도 나서 가지고서 인플레는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의견에 힘을 막 실어줍니다. 이때 당시에 보시면은 요번에도 요 양반 번스타인이 연준이 이제 금리 이동 피보팅 잘했다라고 칭찬을 했던데 여기랑 거의 뭐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월달 21년도 백악관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때 당시에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5년 제가 이제 5년 기대 인플레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왜 그렇게 많이 쓰게 됐냐면 그거를 이때 당시에 백악관 있을 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거 이제 쓰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 기대 인플레는 많이 올라가는 게 맞는데 5년 후부터 그로부터 5년 동안의 평균적인 인플레가 몇 프로일 것 같냐라는 기대는 2% 초반으로 대단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 있다는 거죠. 이것만 툭 튀었다. 장기 기대 인플레는 안정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막 튀기 시작을 했었죠. 튀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번 회의 이후에도 좀 아주 소위 말해 까리함이라 해야 될까요? 그게 엿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은 2022년도 들어와가지고서 이게 막 누가 봐도 요 뭔가 밴드의 상단을 뚫고 팍 올라가 버렸죠. 그렇죠? 이게 막 엄청나게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6월 달에 툭 내려와요. 2.1, 뭐 2.13, 1.14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FOMC 때 비둘기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멈출 것 같다 곧. 그래 버리니까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툭 튀어버립니다. 2.3을 훌쩍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연준이 상당히 이제 5월, 6월 달에 매파성을 자기 딴에 보인다고 보여갖고서 내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얘기했겠죠. 기대 인플레가 장기가 잡히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비둘기적으로 더 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딱 피보팅을 했는데 근데 보니까는 사람들은 그 얘기 듣자마자부터는 기대 인플레 장기가 확 올라가 버렸다는 거죠. 사실 요 데이터는요. 유가하고 되게 연관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죠. 장기 기대 인플레인데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유가 변동의 상관계수가 되게 높은 특징이 있다라는 건데 이게 유가랑 움직임이 비슷합니다. 이게 느껴지시죠? 그렇죠? 뭐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할 때 그때인데 최근에 유가가 좀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도 내려왔었어요. 근데 유가가 살짝 FOMC 전으로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확 반등은 안 했거든요. 근데 웬일인지 장기 기대 인플레는 유가랑도 별개로 해갖고 더 올라가 버린 거죠. 제가 볼 때는 요거를 보면서 파월은 조금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이제 인플레가 일시적이다라고 백악관이 4월에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10월에 인플레 데이터가 급가속을 내면서 11월 말에 파월 의장이 의회에 나가서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철회를 해버리죠.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니까는 이 뭐 사이도 그렇고 또 11월 달에 또 그 더들리도 그랬고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 연준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특히 더들리가 희망은 그 자체로는 전략이 아니다. 미래에 이렇게 나오기 희망하면서 전략을 짜지 말고 열심히 좀 미리 움직이라 이런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해요. 2022년도 3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장단기 금리 이때 역전이 한창 화두였습니다. 2년, 10년 이런 게 역전이 되고 막 그랬죠. 그래 버리니까 파월 의장이 그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뭐 이것저것 겨울 뭐 연차물로 해갖고 보던데 그거 나는 별로 안 본다.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자체적으로 38개월 요게 제일 유의성이 높더라. 야, 우리가 정책 조정을 해야 될 때 나는 요것만 본다. 근데 요게 당신네들이 말하는 이 2022년 3월 있잖아요. 장단기 금리 역전됐다 할 때 그때 당시에는 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역전 그 별거에다 3개월, 18개월짜리는 보니 계속 올라가던데 이거 침체랑 전혀 상관없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정책을 빡세게 쓰는 구간에 들어가면 당연히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빛의 속도로 내려옵니다. 이게 쫙 최근에 이렇게 쫙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더 이상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안 하게 됐죠. 다음으로 2022년도 5월 달에 보면 FOMC 때 파월 의장이 노동 참가율이 향후에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이 피크 부근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에 나온 고용 보고서에서 참가율이 낮아지고 그 다음 주에 나온 인플레에서 가속이 나타나 버렸죠. 그러면서 파월 의장이 데이터를 미리 못 받아보는구나 라는 게 또 드러났었고 그 다음 5월 달에는 뭐 그렇게 이제 6월 달에 75bp 인상을 우리는 그렇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런 발언을 해버리면서 이제 75 안 하나 그랬는데 현실은 6월에 75로 해버렸고 그 5월 달에는 금리 더 빨리 올릴 거 후회도 했었고 6월에는 이제 소비가 좋다 그랬는데 7월에는 소비 좋다는 말 없애버리고 오히려 소비가 빠르게 내려오고 있다라는 표현을 이번에 두세 번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향후 속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걸 되게 강하게 암시를 날렸고 중립금리 그 다음에 인상 강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이야기를 했죠. 그쵸?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국에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뭐, 금융 긴축, 뭐, 지수 이런 거. 제일 유명한 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하는 건데, 시카고 연은에서도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 보게 되면, 요 지수가 밑에 있게 되면은 상당히 금융 환경이 완화적이고 편한 상황이고요. 이 올라가게 되면은 상당히 타이트하고 불편한 상황이다. 그렇게 저희가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침체가 왔었을 때 이게 툭툭 올라갔었죠. 근데 이게 요즘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됐어요. 연준이 계속 해가지고서 금리 올려가고 뭐 QT 해가지고 이게 아주 타이트해져 갔었습니다. 아주 타이트해져 갔었는데, 근데 요번에 FOMC 하고서 뭐 내년 상반기면 다 끝날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리니까는 이게 다시 내려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이게 좀 계속 올라가줘야지 인플레가 잡히고 환경에 하여튼 타이트한 그런 게 이렇게 있을 텐데 이게 조금 또 우리가 조금만 비리기적으로 또 더 해버리니까는 확 내려와 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또 한 번 파월 의장이 실수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는 침체인지 아닌지를 지금 고용으로 판단하는 게 적절할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럼 침체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왔을 수도 있고 안 왔을 수도 있고 조금 뒤에 올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근데 이 침체라는 것이 실제로 딱 들이닥치기 전에 인플레를 유의미하게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거 내려놔야지 우리가 마음이 편한데. 그래서 파월이 또 이거 잘못하다가는 또 그 전에 실수 여러 번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한번 또 뭐 이제 좀 큰 실수가 한번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뭐 인플레가 내려간다 이야기를 할 때 커머더티 가격 내려가는 것도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피크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사실이나. 근데 또 최근엔 또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고삐를 풀면은 인플레라는 게 한번 망령이 살아나면 계속해가지고 괴롭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번에는 다르게 빠르게 잡힐 것인지, 거기에 상당히 많은 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가를 제외해도 자꾸 이제 유가 때문이다 하는데, 유가를 제외하고서도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엔 전월 대비로요, 4월에 0.53, 5월에 0.66, 6월에도 0.65%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유가만의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결국에 나중에 이거 우리가 판단하고 싶어 하겠죠. 7월에 속도 조절 암시한 거, 중립금리 언급한 거, 향후 인상 강도에 대해 언급한 거, 이게 적절했던 거냐. 2018년에는 너무 많이 올려서 문제가 되었다면 이번에는 너무 적게 올려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소소하게 추가로 더 볼 거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22가 포워드 가이던스에 사실상 폐기를 했었어요. 향후 회의 때마다 미팅 바이 미팅 데이터 디펜던트로 결정하겠다 했는데, 연준도 이와 아주 흡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향후에 명확한 금리 가이던스는 주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사실상 포워드 가이던스가 이런 폐지가 되는 건데, 근데 또 연준은 또 완전히 그런 것만은 아닌 게, 앞서도 말씀드렸듯 6월 점도표 있잖아요. 이걸 굉장히 좀 신뢰하는 듯하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6월 점도표가 일종의 가이던스, 포워드 가이던스가 좀 되어버리는 지금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7월 FOMC 회의에 대한 리뷰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